오늘도 당신 마음, 작가 윤창섭이 다채움으로 채워드립니다. 마음 치유소. 오늘 마음이 조금 힘들었나요? 자존감이 무너졌을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곳은 마음을 다독이는 공간입니다. 비교, 외로움, 상처, 그 감정을 천천히 풀어냅니다. 자존감 회복 이야기, 혼자일 때 듣는 위로, 마음이 무너졌을 때 필요한 말. 마음 치유소, 오늘도 당신 곁에 있습니다. 애썼던 하루에 짐을 내려놓고 여기서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 다 괜찮아. 따스한 위로가 너를 감싸 안아. 다 괜찮아. 정말 괜찮아. 이 모든 순간들이 너를 만들어. 여러분, 어서 오세요. 다들 따뜻한 차 한 잔씩, 앞에 두고 앉으셨나요? 아주 편안하게, 가만히 숨을 고르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먼저 던져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쓰시는 스마트폰 배터리가 한 1% 남아서 화면이 막 깜빡거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글쎄요, 아마 다들 마음이 급해지시겠죠? 네, 그쵸. 그런데 그럴 때 스마트폰을 막 벽에 집어던지면서 이 형편없는 고철 덩어리 같으니라고 당장 갖다 버려야 해 이렇게 소리치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냥 조용히 충전기를 찾아서 꽂으시겠죠? 아, 맞아요. 기계 탓을 하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는 왜 우리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방전되어서 바닥을 드러낼 때면 스스로에게 나는 왜 이렇게 쓸모가 없을까? 나는 망가졌어 라면서 그렇게 모진 비난을 퍼붓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이 시간에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참 아픈 모순에 대한 겁니다. 네, 참 마음이 찡해지는 질문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다정하고 느린 호흡으로 윤창섭 작가가 제시한 내용 검토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삶의 긴 여정을 걸어오시면서 문득 이유 없이 스스로가 너무 작게 느껴지거나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아서 쓸쓸해지는 그 마음의 진실을 차근차근 들여다보고 치유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따뜻한 오프닝이네요. 그 방전된 배터리라는 비유가 사실 오늘 우리가 깊게 들여다볼 이 자존감이라는 주제를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흔히들 자존감이라고 하면 무슨 태풍이 몰아쳐도 끄떡없는 강철 기둥이나 아니면 아주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쉽잖아요. 네, 맞아요. 왠지 나랑은 먼 이야기 같고.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자존감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묵묵히 삶을 버텨오시다가 문득 길거리에 나 혼자 버려진 것처럼 마음이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 씁쓸한 순간들, 그 이면에 어떤 마음의 작용이 있는지, 그리고 이 방전된 마음에 어떻게 다시 온기를 채울 수 있는지,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특히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중에서도 평생을 가족과 사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해 오신 우리 시니어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었어요. 남들은 저만치 앞서서 화려하게 노후를 즐기는 것 같은데 나만 덩그러니 멈춰선 것 같아서 마음이 시린 날이 참 많으실 텐데요. 그럼요. 누구나 그런 날이 있죠. 그래서 먼저 이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지부터 짚어보고 싶습니다. 보통 자존감이 무너진다고 하면 큰 사업에 실패하거나 엄청난 망신을 당하는 그런 큰 사건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작가의 통찰을 보면 이게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 그것도 조그만 스마트폰 불빛과 함께 조용히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심리학에서는 이걸 조용한 비교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아주 흔한 일상의 아침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습관적으로 휴대전화를 켜게 되잖아요. 저도 매일 그럽니다. 눈 비비면서 화면부터 보죠. 네, 다들 그러시죠? 그러면서 소셜미디어나 메신저 프로필을 쓱쓱 넘기다 보면 이제 지인들 소식이 쏟아집니다. 누구네 자식은 이번에 대기업 임원이 됐다더라. 또 누구는 강남에 집을 샀다더라. 아니면 부부 동반으로 유럽 크루즈 여행 가서 아주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 이런 게 막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덜컥하죠. 그렇죠. 화면 속 세럼들은 다들 자기 인생의 가장 눈부신 하이라이트를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화면 밖에 나는 그냥 어제랑 똑같이 조용한 방에 앉아서 관절염 약이나 챙겨 먹고 이러면 이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 정말 뼈를 때리는 묘사네요. 저도 그럴 때마다 나만 뒤처진 것 같아서 씁쓸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 제가 하나 반론이랄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인간이 남이랑 나를 비교하는 건 어떻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 아니었나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원시 시대부터 무리에서 뒤처지면 죽으니까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게 진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교 자체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이 본능이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되어버린 걸까요? 그게 참 안타까운 지점인데요. 비교 자체는 우리 뇌에 새겨진 생존 본능이 맞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하고 우리의 뇌 사이에 아주 거대한 불일치가 생겨버렸다는 거죠. 불일치요? 환경이 너무 변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기껏해야 한 동네 사는 이웃 몇십 명이 비교 대상의 전부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만 켜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가장 완벽하게 편집된 순간들하고 나를 실시간으로 비교하게 되거든요. 우리 뇌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남의 성공을 매일 소화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뇌에 완전히 과부하가 걸려버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이 비교가 처음에는 그냥 부럽다 이 정도로 시작하지만 뇌의 편도체가 이걸 나의 뒤처짐, 그러니까 생존의 위협으로 딱 감지하는 순간 이야기가 무섭게 달라집니다. 생존의 위협으로 느끼면 어떻게 되는데요? 부러움이 어느새 나를 향한 아주 날카로운 공격으로 바뀌는 거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도대체 그동안 뭘 하고 산 거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지? 하면서요. 이게 무슨 커다란 망치로 한 번에 마음을 부수는 게 아닙니다. 처마 밑에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이 오랜 시간 동안 단단한 바위를 천천히 깎아내리듯이 이 미세한 비교들이 매일 반복되면서 내면의 지지대를 갉아먹는 겁니다. 아, 자존감의 붕괴는 커다란 지진이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듯이 혹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일어나는 거군요. 네, 정말 딱 맞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자기 비난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겉보기에도 행동이 달라지지 않나요? 그 원문 자료를 보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고립을 선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도 가만 생각해보면 내 자신이 좀 초라하게 느껴질 때는 친구들이 밥 먹자고 불러도 나 요즘 피곤해서 그냥 쉴래 하고 안 나간 적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나는 원래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내향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합리화를 했고요. 방금 선생님께서 아주 흔한 하지만 치명적인 심리적 방어 기제를 고백해 주셨네요. 많은 분들이 거기서 착각을 하십니다. 건강한 내향성하고 상처받아서 선택한 고립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아, 그래요? 겉보기엔 똑같이 혼자 있는 건데요? 그렇죠. 건강한 내향성은 내 에너지를 채우려고 자발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거지만 방금 말씀하신 고립은 철저하게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이미 비교 때문에 마음이 상처투성이가 됐으니까 밖으로 나가서 남들 화려한 거 보고 또 다칠까 봐 혹은 남들이 초라한 나를 무시할까 봐 겁을 먹는 거죠. 아, 상처받기 싫어서 스스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는 거군요. 셈입니다. 듣고 보니까 제 진짜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덜컥하네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남들의 화려한 소식을 보면서 나만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아 남몰래 한숨 쉬어본 적, 겉으로는 바빠서 못 나가 하고 쿨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끝없이 나를 깎아내렸던 그런 밤들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네, 다들 그런 경험을 숨기고 사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남들 삶 앞에서 쉽게 흔들리고 스스로를 자꾸 작게 느끼는 걸까요? 혹시 내 성격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거나 내가 남들보다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자존감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흔히들 마음이 무너지면 내가 돈을 못 벌어서, 내가 배운 게 없어서, 혹은 내 성격이 모나서 그렇다고 자책하시거든요. 마치 나라는 사람 자체가 불량품인 것처럼 느끼시는 거죠. 네,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부족해서라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자존감은 개인의 능력이나 성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존감의 진짜 뿌리는 철저하게 관계의 경험,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수용을 받아본 기억에서 출발하거든요.
무조건적인 수용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내가 뭐 시험을 100점 맞거나 돈을 많이 벌어와서 칭찬받는 거 말고 그냥 다른 의미의 인정인 건가요? 맞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라는 존재 그 자체로 온전히 받아들여진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발달 심리학에 보면 안전기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안전기지요? 네. 아이들은 뒤에서 나를 무조건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부모라는 든든한 안전기지가 있을 때만 겁없이 세상을 탐험하고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너는 참 소중해. 너는 있는 그대로 참 예뻐. 이런 눈빛을 받아본 경험들, 그 따뜻한 기억들이 겹겹이 쌓여서 내 마음의 단단한 바탕, 즉 자존감이 되는 겁니다. 아, 그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시니어 세대 청취자분들의 마음이 왜 그렇게 항상 헛헛하셨는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떠오르셨나요? 우리 부모님 세대나 지금 시니어 선생님들은 평생 누군가의 안전 기지가 되어주기 위해서 정말 온몸을 다 바쳐 헌신하셨잖아요. 자식들 입히고 먹이랴, 늙으신 부모님 모시랴, 그 팍팍한 살림 꾸리느라. 어휴, 그럼요. 정말 고생 많으셨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누군가한테 당신 참 애썼다. 당신 참 그 자체로 귀한 사람이다. 이런 온전한 인정을 받을 기회가 살면서 너무 부족하셨을 것 같거든요. 정말 훌륭하고 깊이 있는 통찰이십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수용되기를 바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본능이에요. 그건 절대 나약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 가치를 있는 그대로 긍정해주는 내면의 기반이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내 가치를 증명할 기준을 자꾸 내 안이 아니라 외부에서 찾게 되는 거죠. 외부에서요. 남들의 시선 같은 거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남들이 나를 얼마나 우러러 보는지, 내 자식이 남들 보기에 얼마나 번듯한지,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타인의 속도나 세상의 잣대를 내 존재 가치의 기준으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아, 그거 정말 위험해 보이는데요. 아주 위험하죠. 이걸 비유하자면 내 인생이라는 자동차의 운전대를 내가 아니라 남의 손에 쥐어주는 꼴이거든요. 남들이 박수 쳐주면 잠시 우쭐했다가 남들이 나보다 조금만 앞서가거나 시큰둥하면 그냥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아주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내 자존감의 운전대를 남에게 쥐어주었다. 참 무서운 말씀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고 남한테 안 뒤처지려고 스스로를 그렇게 가혹하게 몰아붙이는 거군요. 나는 늘 완벽한 부모여야 하고 실수하면 안 되고 약한 모습 보이면 무시당할 테니까요. 그렇죠. 쉴 틈 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우리는 보통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나 아주 오래된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잖아요. 아, 그 모순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입니다.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정말 깊이 사랑했던 사람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녀나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 혹은 눈빛만 봐도 아는 오랜 친구,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들이 완벽해서입니까? 전혀 아니죠. 그들이 한치의 실수도 없고 남들보다 무조건 돈이 많고 잘나서 그분들을 넓은 품으로 안아주셨나요? 오히려 반대죠.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지 짠하고 가끔 속 터지는 소리를 해도 그 인간적인 빈틈 때문에 더 마음이 가고 보듬어주게 되잖아요. 만약에 절친한 친구가 사업하다 망해서 울고 있으면 거기다 대고 네가 부족해서 망한 거야 이렇게 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묵묵히 소주 한 잔 따라주면서 괜찮아, 살아있으면 다시 일어서면 되지 하고 위로해주죠. 자,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특히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아주 넉넉하고 따뜻한 품을 내어주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내가 제일 먼저 보살펴야 할 나 자신에게만은 왜 그렇게 지독하게 완벽을 요구하는 걸까요? 조금만 남들보다 뒤처져도 이 바보 같은 놈, 넌 왜 그거밖에 안 돼? 라면서 왜 그렇게 모진 심판관이 되는 걸까요? 참 전곡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제가 아까 방송 시작하면서 스마트폰 배터리 이야기로 문을 열었잖아요. 그 원문의 자존감은 능력이 아니라 에너지다 라는 대목을 읽으면서 그 배터리 비유가 딱 떠올랐었거든요. 네, 아주 절묘한 비유였죠. 선생님 설명을 쭉 듣고 나니까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지금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남의 말 한마디에 깊게 상처받고
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이 마음이 내 인격이 고장났거나 내 인생이 실패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걸요. 그럼요. 절대 아닙니다. 그저 수십 년 동안 내 가족들 건사하느라, 생계 유지하느라, 그리고 남들한테 안 뒤처지려고 내 안의 에너지를 쉴 틈 없이 박박 긁어쓰느라 마음의 배터리가 그냥 완전히 방전되어 버린 거 딱 그 상태인 거네요. 아주 정확한 진단입니다. 방전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1% 남아서 빨간불이 막 깜빡거리는 스마트폰에 대고 너는 왜 이렇게 성능이 떨어지냐? 당장 새로운 앱을 빨리빨리 돌려라. 이렇게 윽박지르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충전기를 꽂아야죠. 맞아요.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최신 소프트웨어를 깔아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해결책은 충전기에 꽂고 가만히 두는 것, 그것뿐이죠.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면 남들처럼 더 훌륭해질까, 이걸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아, 그럼 지금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건 뭔가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관점의 대전환은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충분히 쉬는 것을 허락하는 데 있습니다.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쉬는 것이 필요하다. 아, 정말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는 문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실전이겠네요. 이렇게 완전히 방전돼서 바닥에 납작 엎드린 내 마음에 도대체 어떻게 충전기를 꽂아야 할까요? 뭐 거창한 정신승리 이런 거 말고 오늘 당장 일상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오늘 하루도 애쓴 너에게 잠시 쉬어가도 좋아 따뜻한 위로가 될게 다 괜찮아 정말 괜찮아 너는 충분히 빛나고 있어. 네, 윤창섭 작가는 우리가 일상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실천해 볼 수 있는 3가지 회복의 단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3가지요? 하나씩 들어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자기 비난 멈추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내 마음속의 차가운 심판관 목소리 기억하시죠? 무언가 내 마음처럼 안 풀릴 때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넌 왜 이것도 못해? 라는 그 가혹한 목소리를 물리적으로 탁 차단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차단한다고요? 그게 속으로 드는 생각을 멈춘다는 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자꾸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네, 그래서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소리를 낸다고요? 네, 심리학적으로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말로 뱉어서 인정해주면 불안을 담당하는 뇌의 편도체가 스르르 진정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자책하는 목소리가 속에서 올라올 때 그 자리에 즉각적으로 아주 따뜻한 위로의 문장을 소리내서 하나 덮어 씌우는 겁니다. 어떤 문장이 좋을까요? 나는 왜 이 모양이지가 아니라 아, 내가 오늘 하루 버티느라 참 힘들었구나. 이렇게요. 이 한 문장을 내 자신에게 직접 들려주는 겁니다. 내 힘듦을 내가 먼저 알아주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아, 왜 못해가 아니라 오늘은 참 힘들었구나로 바꾸기. 나를 다그치는 대신에 내 힘듦을 그럴 만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군요. 좋아요. 첫 번째 단계는 오늘 당장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인가요? 집에서 혼자 마음을 다독이면서 그래, 난 참 힘들었어, 괜찮아 이렇게 잘 달래놨는데 습관처럼 또 스마트폰을 열었다가 남들 그 화려한 여행사진이나 카카오톡 프로필을 딱 보는 순간 그 위로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거든요. 이럴 땐 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하, 맞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2번째 단계로 반드시 넘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2번째 단계는 비교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도파민의 노예가 돼서 나도 모르게 타인의 삶을 훔쳐보게 되잖아요. 네, 그냥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이 움직여요.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남들의 소셜미디어나 프로필 사진은요, 아주 철저하게 기획되고 예쁘게 포장된 하이라이트 영상일 뿐입니다. 하이라이트 영상이요? 네. 내 삶의 그 지루하고 구질구질한 비하인드 씬하고 남이 제일 잘 나온 순간만 잘라낸 하이라이트를 비교하면 이 게임은 시작부터 내가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아, 나의 비하인드 씬과 남의 하이라이트의 비교. 와, 이거 진짜 너무 불공평한 게임이네요. 그쵸? 마음의 배터리가 100% 꽉 차 있을 때 남의 성공을 보면 그건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배터리가 1% 남아서 헐떡일 때 남의 하이라이트를 들여다보는 건 상처난 곳에 소금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영혼의 맹독이나 다름없어요. 영혼의 맹독. 무섭네요. 그래서 이걸 머리로만 놓이추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환경을 통제하셔야 해요. 마음이 유독 춥고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날에는 아예 스마트폰을 안방 침대 위에 휙 던져두고 거실로 나오십시오. 물리적으로 그 비교의 자극에서 멀어지는 시간적 단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저도 가끔 마음이 너무 헛헛할 때면 일부러 휴대전화를 엎어두고 창밖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나 멍하니 쳐다볼 때가 있는데 그게 실제로 마음의 출혈을 막아주는 아주 훌륭한 응급처치였네요. 자, 그럼 지혈을 했으니까 이제 다시 새살이 돋아나게 약을 발라야겠죠?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작은 성공 기록하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격증을 따거나 큰 돈을 벌거나 자식들이 대단히 출세해야만 내 인생이 성공했다고 착각을 하잖아요. 네, 성공의 기준이 참 높죠. 그런데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뇌의 보상회로는 수십억짜리 복권에 당첨될 때 나오는 도파민하고 내가 오늘 아침에 정성껏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었을 때 나오는 도파민의 그 구조적인 차이를 크게 구별하지 못합니다. 진짜요? 뇌가 그걸 구별을 못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자존감을 단단하게 채우는 근육은 거대한 한 방의 성공이 아니라 아주 미세하지만 일상적인 성취들이 매일매일 모여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뇌가 거대한 성공과 일상의 작은 성취를 비슷하게 여긴다니 이거 정말 놀라운 위로네요. 그렇다면 우리 시니어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일상에서 어떤 것들이 그런 작은 성공이 될 수 있을까요? 아주 많죠. 아침에 무릎이 욱신거리고 쑤시는데도 무사히 이불을 개고 일어나신 것. 귀찮은데 끼니거리지 않고 따뜻한 밥을 차려 드신 것. 혹은 배우자나 자녀가 툭 던진 짜증 섞인 말에 같이 화내지 않고 한번 묵묵히 넘겨주신 것. 아, 듣고 보니 정말 다 대단한 일들이네요. 그럼요. 이 모든 게 실은 엄청난 내면의 힘을 요구하는 일상의 눈부신 성공들입니다. 이런 작지만 위대한 성취들을 자기 전에 수첩에 한두 줄이라도 직접 적어보시는 겁니다.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가 우리 뇌의 신경회로를 실패자 모드에서 성취자 모드로 천천히 재배선해주는 아주 강력한 역할을 하거든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정을 지키고 그 무거운 삶의 무게를 견뎌내느라 정말 쉴 틈 없이 달려오신 우리 시니어 선생님들께 꼭 두 손에 쥐어드리고 싶은 말씀이네요. 오늘 아침 무사히 눈을 뜨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 드신 것, 그것만으로도 선생님은 오늘 하루 충분히 기립박수를 받을 만한 아주 위대한 일과를 해내신 겁니다. 네,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이 세 번째 단계를 들으면서 우리 청취자분들과 오늘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행동을 하나 제안하고 싶어졌어요. 어떤 건가요? 오늘 저녁에 세수하시고 거울을 딱 보실 때 거울 속에 비친 내 주름진 얼굴, 평생을 고생하면서 버텨온 그 눈동자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해 보시는 거예요. 참 고생 많았다. 오늘도 무사히 버텨줘서 정말 고맙다. 이렇게 아주 다정하게 말해주는 연습을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유, 참으로 따뜻하고 훌륭한 제안이십니다. 거울 속에 나하고 눈을 맞추면서 건네는 그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오랜 시간 쩍쩍 갈라져 있던 마음에 내리는 단비가 될 겁니다. 물론 자존감이라는 게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커지지는 않겠죠. 어제까지 바닥을 쳤던 마음이 거울 보고 연습 한 번 했다고 내일 당장 강철처럼 단단해질 리는 없습니다. 네,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주 조금씩 다정한 온기를 불어넣어 준다면 우리 뇌는 반드시 새로운 긍정의 회로를 만들어냅니다. 천천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마음의 싹은 다시 틔어질 겁니다. 그렇군요.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마음은 반드시 회복된다. 이 문장을 오늘 꼭 쥐고 가야겠습니다. 아, 선생님과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 옆에 놓인 찻잔의 바닥을 보일 시간이 다가왔네요. 네, 시간이 참 훌쩍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가만히 갈무리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라디오나 스마트폰 너머로 저희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내 자신이 한없이 밉고 초라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여러분이 남들보다 부족하거나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닙니다. 그건 그저 여러분이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것을 책임지면서 정말 너무 많이 애쓰고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망가진 게 아니에요. 너무 지쳐서 배터리가 닳아서 잠시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고 계실 뿐입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제발 꼭 무언가를 해내려고 스스로를 탓하거나 채찍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보다 늦은 것 같아도 괜찮고요. 아무 생산적인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그냥 가만히 누워 계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의 삶 속에서 이미 차고 넘치도록 충분히 훌륭하게 애써 오셨으니까요. 네. 오늘 윤창섭 작가의 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왜 방전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스스로를 다독여야 하는지에 대해 참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이 따뜻한 찻집의 문을 열고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킬 새롭고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우리는 내 마음의 배터리를 어떻게 내 스스로 충전할 것인가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서 이 세상을 한번 가만히 바라볼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현대사회의 수많은 거대한 산업들, 예를 들어 아주 값비싼 명품 브랜드나 끝없는 성형과 미용 산업, 심지어 일부 건강보조제 시장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나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나는 남들보다 너무 뒤처졌어 라고 느끼는 그 불안감과 낮은 자존감을 먹이 삼아서 덩치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아, 세상이 우리의 불안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귓가에 대고 너는 아직 부족해, 이걸 더 사야 완벽해져, 네 노후가 위험해 라고 속삭이면서 우리의 불안을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의 한계와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인정하고 텅 빈 나 자신에게 충분히 쉬어도 괜찮다라고 관대한 휴식을 허락하는 것은 어쩌면 그냥 단순한 자기 위로를 넘어서는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아주 흥미로운 시각이네요. 네, 끊임없이 서로 비교를 부추기고 우리의 불안을 이용하려는 이 피곤하고 소란스러운 세상에 맞서는 아주 조용하지만 가장 단단하고 강력한 반항이 아닐까요? 오늘 밤 자꾸만 나를 깎아내려내려는 세상의 잣대에서 훌쩍 벗어나서 가장 사랑하는 오랜 친구에게 하듯 나 자신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여러분만의 고요한 반항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나를 지키는 가장 멋진 반항이네요. 스스로를 지키는 그 작고 단단한 용기가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 더 평안하게 안아주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서 가만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긴 호흡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인도사의 역사비사와 다채움의 마음 치유소를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